비가 잔잔하게 내렸어요. 시골집 마당 흙내가 올라왔고 처마 끝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저는 아버지 제사상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손에서 놓았어요. 그제야 울음이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장모님은 상 위에 올린 나무를 한번 훑어보시고는 한숨부터 쉬셨어요. 상차림이 좀 초라했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끝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참았어요. 체면이라는 말이 이런 날에도 입에 오르내리는 게 서러웠어요. 어머니는 흰 앞치마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소매로 문질렀어요. 있는 걸로 했어요.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뭐길래 매번 이렇게 져야 하나 싶었어요. 문이 또각 열렸어요. 검은 우산을 접은 남자가 마루로 들어왔어요. 공증 변호사라고 했어요. 조문 겸 아버지가 남겨둔 서류를 전달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상복 소매를 반듯하게 펴고 앉으셨어요. 서류면 유산 이야기였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안색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동자는 숫자를 찾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변호사님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셨어요. 봉투는 두툼했고 붉은 도장이 반듯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손끝이 떨렸어요. 거실 등불을 조금 낮췄어요. 변호사님이 조항을 한 줄씩 읽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정리해둔 유언 대용 신탁이라 했어요. 현금 목록이 있었고 작은 땅 한 필지가 있었고 낡은 장부 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가 있었어요. 가족 간 강요 협박 절도 사문서 위조 등 재산 범죄 발생 시 자녀 재산 전액은 사회주택 기금으로 전환한다.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덧붙였어요. 고인은 돈이 사람 사이를 해치면 안 된다고 늘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겼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장모님은 순간 표정을 수습하느라 물컵을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가족끼리인데 누가 그런 걸 했어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라는 말이 가슴에서 반짝였기 때문이었어요. 장내 등불을 끄고 저는 봉투를 안고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장부 노트를 펼치니 아버지 필체가 삐뚤빼뚤하게 달려 있었어요. 손은 느려도 부러지지 않는 못을 쓰자. 사람 집은 사람을 세우는 집이어야 한다. 그런 문장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그때 알림음이 울렸어요. 띠링카드 승인 49만 8천 원. 어디서 썼는지 상호가 떴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장모님이 늘 다닌다는 백화점이었어요. 설마 오늘? 하고 중얼거렸어요. 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카드 알림은 저를 현재로 잡아끌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결제가 있었어요. 제 카드였어요. 장모님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가족이면 카드쯤 함께 썼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사위가 한 번에 끊어주면 점원들도 예우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보냈어요. 아내는 그 옆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요. 제가 나중에 정리했어요. 저는 그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라는 말은 늘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카드 한도를 낮췄어요. 가족 단톡방에 공지했어요. 제 카드 사용은 본인 결제만 했어요. 이상 사용은 바로 정지했어요. 그 문장을 보내고도 손이 떨렸어요. 장모님은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각박했어요. 가족을 의심했어요. 저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사실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확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후로도 알림음은 끊기지 않았어요. 띠링 198만 원, 띠링 32만 원, 띠링 640만 원. 저는 내역을 확인했어요. 명품 구두 호텔 뷔페 성형외과 예약금이었어요.
장모님은 태연했어요. 체면이 있었어요. 사돈댁 제사에 가려면 준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제 마음을 콕콕 찔렀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멈춰야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를 내면 저는 멈췄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멈춰야 하는 건 카드였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건 말이었어요. 저는 말이 자꾸 엷어지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처남은 그 와중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요즘 돈은 굴려야 했어요. 그냥 묵혀두면 바보다 했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와이셔츠 주머니에 명함을 하나 꽂아줬어요. 프라이빗 투자 클럽. 저는 명함 끝을 손톱으로 눌러봤어요. 종이가 얇았어요. 얇은 것일수록 잘 찢어졌어요. 장모님은 제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어요. 큰 거래가 있었어요. 사위가 도와야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 인감은 제 손에 있었어요. 장모님 눈이 가늘게 떨렸어요. 사람은 화낼 때보다 체면이 꺾일 때 더 잔인해졌어요. 그래서 사위가 사람 됐어요. 사돈 어른 유산으로 폼 잡았어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폼이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집은 말이 닫히기 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고모 집에 들렀어요. 고모는 말수가 적었어요. 대신 움직임이 또렷했어요. 차를 내어놓고 제 휴대전화에 몇 가지를 설치해 주셨어요. 계좌 이상 거래 알림, 이중 인증, 카드 해외 결제 차단, 형광캠 실시간 업로드. 기록했어요. 고모가 말했어요. 감정은 바람이고 기록은 자갈이었어요. 자갈 위에 바람은 흔적을 못 남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람처럼 흔들려서 늘 미안했어요. 저는 자갈을 깔기로 했어요. 고모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증오로 사람을 묶지 말았어요. 대신 문을 닫을 권리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어느 저녁 비는 더 굵어졌어요. 처가에서 불쑥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거래처에 제 소개를 했다가 납품 일정이 꼬였다고 했어요. 가족이면 한 몸이었어요. 장모님은 줄곧 그 문장을 사용했어요. 한 몸이면 한 사람의 심장으로 뛰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가방 하나에 작업복을 넣었어요. 망치와 줄자, 줄눈칼을 쓸어 담았어요. 도망쳤어요? 제게 그런 질문이 머릿속으로 스쳤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가까울수록 다치기도 쉬웠어요. 저는 잠시 떨어져 숨을 쉬어야 했어요. 저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 번 더 숨을 쉬었어요. 냄새가 바뀌었어요. 습기 냄새가 아니었어요. 낯선 공기 냄새였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가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변호사님은 제 장부 노트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고인이 조건을 분명히 남겼어요. 당신은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다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서명은 잉크가 굳기 전까지 번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써야 했어요. 제 이름 끝 획을 길게 그었어요. 긴 획은 제 숨처럼 길었어요.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공이 기록 쪽으로 넘어왔어요. 누가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건 넘어뜨린 사람 탓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복수를 배우지 않았어요. 대신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웠어요. 공사판에서요. 못을 박을 때 한 번에 박히지 않으면 리듬을 바꿨거든요. 강하게만 치면 목재가 갈라졌어요. 살짝 조금씩 끈질기게. 저는 그 리듬을 떠올렸어요. 밤이 왔어요. 띠링 또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 시도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행 앱이 막아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류가 복잡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잠깐 썼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범죄였어요. 장모님은 전화 너머에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가족끼리 범죄가 어디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서류 마지막 줄을 떠올렸어요. 가족 간 재산 범죄 발생 시 저는 뭐가 가족이고 뭐가 범죄인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바람이 자갈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을 남겼어요. 통화 녹음 버튼이 빨갛게 빛났어요. 빨간 불빛은 도장처럼 선명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오래된 구옥을 고치는 현장에 서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나무 냄새가 진해졌어요. 천장에서 물이 스미던 자리 위에 방수지를 깔았어요. 망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땅, 땅, 땅.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노부부가 문지방에 서 있었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젊은 사람 손길이 참 단단했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가 두 손에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오셨어요. 이 집은 돈 냄새가 덜 났어요. 사람 냄새가 났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저는 공구 벨트를 풀고 마당에 앉았어요.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조용히 올라왔어요. 아버지 장부 노트의 문장이었어요. 사람 집은 사람을 세우는 집이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입안에서 조용히 따라했어요. 그때 다시 띠링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처남이 링크를 올렸어요. 형님, 이 투자 리포트 봤어요? 다들 넣었어요. 장모님이 이모티콘으로 박수를 올렸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끄고 망치를 다시 쥐었어요. 어떻게든 저는 지킬 수 있었어요. 지키는 동안에도 집은 지어졌어요. 제 마음도 함께 세워졌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처마 끝에 남은 물방울이 마지막으로 떨어졌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귀에 오래 남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낮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숨 쉬었어요. 그리고 망치를 들어 한 번 더 내려쳤어요. 땅. 그 소리가 제 가슴을 곧게 세워주었어요. 집이 집다워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뜨기 전 잠깐 불빛이 더 선명했어요. 저는 공구를 정리하고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어요. 먼지 속에서 작은 못 하나가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못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젠가 꼭 필요한 자리에 박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바람은 지나가고 자갈은 남았어요. 저는 자갈 위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카드 결제 내역만 지워내면 가족끼리 작은 해프닝처럼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장모님의 씀씀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호텔 뷔페, 명품 구두, 고급 가구, 성형외과 예약금까지 띠링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움찔했어요. 아내는 매번 애매한 미소만 지었어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처남이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는 손에 명함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요즘은 돈을 굴려야 해요. 묵히면 바보예요. 이 클럽에서 투자하면 금방 불어나요. 하더라고요. 장모님 눈이 번쩍였어요. 사위가 인감증명서만 내주면 돼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 인감은 제 손에 있어요. 그 순간 장모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화난 게 아니었어요. 체면이 꺾일 때 나오는 오히려 더 잔인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사위가 사람 됐어요. 사돈 어른 유산으로 폼 잡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폼이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저는 고모 집으로 갔어요. 고모는 차분했어요. 차를 내려놓고 제 휴대폰을 만지더니 몇 가지를 설치해 주셨어요. 계좌 이상 거래 알림, 이중 인증, 카드 해외 결제 차단, 형광캠 자동 업로드. 기록해. 고모가 말했어요. 감정은 바람이고 기록은 자갈이에요. 바람은 흔적을 못 남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람처럼 흔들려서 늘 미안했어요. 이제는 자갈을 깔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장모님이 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위가 큰 돈이 있어서 거래를 보장한다. 고 했대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거래처 사장님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집이 더 이상 숨쉴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에 작업복을 넣고 망치와 줄자를 챙겼어요. 집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망치는 거야? 아니었어요.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가까울수록 더 깊게 닫혔으니까요.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혔어요. 어둠 속 복도에서 숨을 들이켰어요. 습기 냄새와 함께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그 공기가 저를 살렸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식에 초침이 또각거리며 움직였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고인이 남긴 건 조건이에요. 돈을 지키려면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서명은 잉크가 굳기 전까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길게 썼어요. 그 길고 느린 획은 제 심장과 닮아 있었어요. 밤이 되어 또 띠링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대출 신청 시도였어요. 은행 앱이 막았다고 떴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복잡해서 내 이름 좀 썼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건 범죄였어요.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범죄가 어디 있어. 저는 휴대폰 화면에 빨간 녹음 버튼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켜진 불빛이 도장처럼 선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어요. 며칠 뒤 저는 현장에서 망치를 쥐었어요.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땅땅땅. 망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노부부가 문지방에 서 있었어요. 젊은이 손길이 단단했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긴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어요. 공구 벨트를 풀고 마당에 앉아 울었어요. 아버지 장부 노트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사람 집은 사람을 세우는 집이어야 한다. 그 문장을 속으로 따라했어요. 그 순간 또 띠링 소리가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처남이 링크를 올렸어요. 형님, 이번 투자 리포트 봤어요? 다들 넣었어요. 장모님은 박수 이모티콘을 올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껐어요. 다시 망치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저는 지킬 수 있었어요. 지키는 동안에도 집은 세워졌어요. 제 마음도 함께 세워졌어요. 처남은 점점 더 깊이 개입했어요. 그는 제게 투자 명세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형님, 이번엔 놓치면 바보예요. 딱 5억만 넣으면 3배가 되어 돌아와요. 장모님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가 집안 큰일에도 도장을 찍어줘야 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서류를 받지도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인감은 제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도장은 체면이 아니라 약속에 찍었어요. 순간 장모님의 눈매가 매서워졌어요. 체면이 꺾일 때 드러나는 잔인한 얼굴이었어요. 사위가 이제 제 멋대로 했어요. 사돈 어른 유산으로 배가 불렀어요. 하고 쏘아붙이셨어요. 저는 참았어요. 말로 맞서면 이 싸움은 끝이 없을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거래처 사장님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어요. 장모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보장한다면서 각서까지 요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귀가 뜨거워졌어요. 거래가 흔들린다는 건 제 사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벽식의 초침이 더 크게 들렸어요. 또각또각. 마치 제 심장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손에 쥔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들어가면 또 같은 말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에 작업복, 망치, 줄자를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아버지가 남긴 장부 노트도 넣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멀뚱히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가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숨 좀 쉬고 와야 했어요.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그 소리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습기 섞인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숨이 트였어요. 고모 집에 도착했을 때 고모는 말없이 차를 내어주셨어요. 기록해. 고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휴대폰에 은행 알림 이중 인증 녹취 앱을 설치해 주셨어요. 사람은 감정으로는 못 지켰어요. 기록이 사람을 지켰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고모의 집 벽에 걸린 달력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바람은 흔들렸지만 자갈은 남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장부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고인께서 일부 재산을 사회주택 파일럿 사업에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조건부로 남겼어요. 가족 간 강요, 절도, 협박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경계를요. 그날 밤 다시 띠링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대출 시도 알림이었어요. 은행 앱이 막았다고 떴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 이름 좀 썼다. 가족인데 괜찮았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그건 범죄였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장모님은 코수숨을 치셨어요. 가족끼리 범죄가 어디 있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길게 남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조건을 남겼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공사 현장에서 망치를 들었어요. 나무 향이 진하게 풍겼어요. 땅땅땅. 일정한 리듬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어요. 노부부가 문지방에 서 있었어요. 젊은 사람 손길이 단단했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웃으셨어요. 이 집은 돈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노트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사람 집은 사람을 세우는 집이어야 한다. 저는 속으로 그 문장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또 띠링 알림이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처남이 투자 리포트를 올렸어요. 형님 이번엔 놓치면 바보예요. 다들 넣었어요. 장모님은 박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껐어요. 다시 망치를 들었어요. 땅. 망치 소리가 제 가슴도 곧게 세워주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갈 위에 서 있었어요. 장모님의 씀씀이는 결국 빚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처가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보증한다면서 우리한테 물건을 미리 내놓으라 했어요. 각서까지 요구했다니까요.
순간 귀가 울렸어요. 거래처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이 흘러 들어갔다니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공사장을 돌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와도 안심은 없었어요. 현관 불을 켜자마자 아내가 서 있었어요.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거래처에 전화한 건 저도 몰랐어요.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붉은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사위가 체면 좀 세워주면 뭐가 나빠요. 가족인데.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 작업복과 장부 노트를 챙겼어요. 어디 가요? 아내가 묻더라고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숨 좀 쉬어야 했어요. 문을 닫자 철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저를 살렸어요. 고모 집에 도착했을 때 고모는 말없이 저를 맞이했어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는 제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이제 감정으로는 못 버텼어요. 기록이 사람을 지켜줬어요. 고모는 은행 이상 거래 알림, 카드 해외 결제 차단, 현관캠 실시간 업로드, 녹취 앱까지 다 설정해줬어요. 내가 바람처럼 흔들릴 수는 있었어도 자갈처럼 남는 건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조건이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장모님은 또다시 인감 얘기를 꺼냈어요. 처남은 옆에서 명세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는 안 할 수 없어요. 다들 넣었어요. 안 하면 바보예요. 장모님은 사위가 못 도와주면 집안 망신이에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부턴 제 변호사가 답할 거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의 표정은 화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현관캠, 단톡방 캡처, 카드 알림, 녹취. 다 제 편에 있었어요. 저는 복수를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문을 닫을 권리를 준비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곧 복수의 시작이 되리라는 걸 장모님은 몰랐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고모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띠링 또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처남이 링크를 올렸어요.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장모님은 거기에 박수 이모티콘을 덧붙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껐어요. 대신 장부 노트를 꺼내 펜으로 적었어요. 가족이었으나 가족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기록이 남았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곧게 서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제 곧 바람이 아닌 자갈 위에서 버텨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변호사님은 제 장부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일부 재산은 이미 사회주택 파일럿에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조건부로 남겨두셨지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아버지가 단순히 돈만 남긴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어요.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건이라는 틀 안에 남겨둔 거였어요. 저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구옥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망치를 들고 방수지를 깔며 나무를 두드렸어요. 땅땅땅. 그 소리가 묘하게 제 가슴을 다잡아줬어요. 현관에 서 있던 노부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이 손길이 참 단단했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웃으셨어요. 이 집은 돈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버지 노트의 문장을 떠올렸어요. 사람 집은 사람을 세우는 집이어야 한다. 입술로 그 문장을 따라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띠링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엔 대출 시도 알림이었어요. 은행 앱이 차단했다고 떴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어요. 몇 분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 이름 좀 썼다. 복잡했어. 가족인데 괜찮았어. 목소리가 태연했어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건 범죄였어요. 장모님은 웃으며 대꾸했어요. 가족끼리 범죄가 어디 있었어.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갛게 켜진 불빛이 도장처럼 선명했어요. 며칠 뒤 처남은 다시 나타났어요. 명세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형님, 이번엔 확실해요. 5억만 넣으면 3배예요. 장모님도 거들었어요. 사위가 인감증명서만 내주면 돼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턴 제 변호사가 답할 거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체면이 부서질 때 드러나는 표정은 화보다 더 서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장부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욕심이 스스로 문을 열게 돼 있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조건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거였다는 걸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위분 맞으시죠? 장모님과 처남분이 투자 사기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십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필요한 자료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기엔 카드 도용 내역, 대출 시도 기록, 통화 녹음까지 다 들어 있었거든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장모님과 처남의 얼굴이 보였어요. 장모님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우리 사위가 다 알았어요. 다 같이 한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위분이 직접 신고한 사람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차갑지 않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가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 저는 가만히 웃었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당신 엄마가 한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야. 아내는 눈을 치켜떴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순간 제 안에 깊이 묻어둔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가족? 내 엄마는 내 카드 훔쳐서 긁었어. 내 이름 팔아서 대출까지 시도했어. 그리고 넌 그걸 알면서도 옆에서 웃고만 있었어. 그게 가족이야? 그게 부부야? 제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이다. 저는 그 밑에 제 글씨로 덧붙였어요. 내가 지킬 건 아버지의 뜻이지 탐욕의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고요.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까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며칠 뒤 장모님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무너졌어. 사위란 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욕심 부리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장모님은 제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그 많은 유산을 내가 혼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순간 옆 골목에서 친정 외삼촌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죠. 누나, 내 공장 망했어. 내가 빌려달라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사기였잖아. 내 인생 다 끝났어. 외삼촌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골목길을 울렸어요. 장모님은 무릎을 꿇으며 엉엉 울었어요. 오빠, 나도 속은 거야. 나도 몰랐어. 하지만 외삼촌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눈이 멀어 있었어. 욕심에. 그리고 그 사위 말은 무시했지.
넌 이 꼴이 당연한 거야. 아내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해도 안 믿었잖아. 난 그냥 길만 열어줬어. 너희 욕심이 스스로를 삼키게.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너무 잔인해.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즐거웠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즐겁진 않았어. 하지만 속 시원했어. 나를 한 번도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 내 존재가 드디어 증명된 것 같았거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마지막 장까지 읽었어요. 거기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먹는다. 내가 할 일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곧 끝낼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남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투자 사기에 연루된 증거까지 겹쳐서 최소 몇 년은 감옥 신세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재판정 앞에서 오열하며 소리쳤어요.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 내 사위가 다 알고도 방관한 거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는 오히려 사위 쪽입니다. 그 말에 장모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는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만 용서해줘. 난 잘못했어.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늦었어. 내가 당신 집안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날 감싸줬어야지. 하지만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었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죠. 그 후 장모님은 친정 오빠에게 고소까지 당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고 성형비조차 못 갚아 병원에서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장모님은 망가진 얼굴을 보며 울부짖었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은 제겐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심함으로 다가왔어요. 그저 자업자득일 뿐이었죠.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동시에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제 이름이 그렇게 선명해 보이기는 처음이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몰려왔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 디자인 회사를 키워냈어요. 직원 대부분은 저처럼 경력 단절을 겪었거나 학벌 때문에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요.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대표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버지께서도 그 모습을 보셨다면 고개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으셨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감옥에 있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줘. 변호사도 없고 엄마도 망가졌어. 넌 잘 나갔잖아. 전문대 출신이 50억을 굴릴 줄 누가 알았겠어. 딱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비굴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자랑하던 서울대 학벌로 알아서 살아. 나는 이제 너희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서 긴 사슬이 끊어지는 듯 했어요. 자유로움 그리고 묘한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제 가슴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밤이 깊어 회사 사무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뒤에선 직원들이 웃으며 퇴근 인사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장을 떠올렸어요. 욕심은 스스로를 삼키고 진심은 길을 연다.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전 무너지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